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미래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학술적인 주제 관심을 또 끌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발표해 주신 강미성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범 소장님께서 새로운 또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창균 목포대 교수님하고 이진국 연세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소감을 말씀하시고 아마 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난다면 이제 여기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족이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제 통신이나 뭐 철도의 발달로 공간이 시공간 압축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철도와 기선 이런 게 발명되었고 현재까지 이제 공간과 사건의 과잉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4차 혁명과 메타버스 기술로 뭐 장소와 비장소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대를 넘어 초근대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택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주거학회에서는 인간답고 행복한 주거와 생활물을 탐구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해 왔고 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유창균 교수님께서 이진국 교수님께서 먼저 그 소회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의 이진국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강미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뭐 여러 정말 다양한 축의 여러 방향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과 관해서는 아무래도 요즘 기술하면 누구나 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유토피아적인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입장이라 되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뭐 직업을 뭐 잃는다던가 뭐 인간성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창의성이 부족해진다던가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의 용어를 쓰자면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이 이렇게 기술을 하는 사람 이면에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염려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는 내용을 어려운 걸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젠더와 공간 연구라는 과목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있죠. 지금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여러 차별들이나 편견들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는 거죠. 훨씬 빠르게 모아서. 그래서 이미 그런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AI 해갖고 시켰더니 욕부터 먼저 하더라. 내지는 굉장히 젠더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아까도 위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가장 많이 반영될 곳이 사실 주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제 사실은 주거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집에만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기술지향적인 이런 사고를 가질 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좋아야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기술들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주신 김에 제가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승범 소장님께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기술과 주거에서 휴대폰 정보에 대해서 빅데이터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과연 큰 상관이 있나? 사실 이런 의구심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주거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단순한 집, 과거의 어떠한 개념이 아닌 뭔가 좀 현대와 근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생활권이라던가 아니면 이동, 또 아까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뭐 모빌리티 하우스 같은 이런 미래주택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연결관계를 너무 아주 예시와 함께 극명하게 보여주신 점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사실 그 빅데이터들은 로그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전문가실 테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못 하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데이터 종류들도 혹시 사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주거 관련해서도 응용할 어떠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또 너무 또 어려운 걸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대표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그런 뭐 1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KT나 SKT나 LG에서도 시작했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T 같은 경우에도 그 퍼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몇 군데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들을 알 수 있고요. 또 KT 같은 경우도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서울시 실시간 인구를 서비스하고 있어서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 인구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 몇 명이 있다 정도만 제공이 되고 있고 그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아까처럼 좀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주거 거주와 관계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봤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는 관련된 공간 데이터를 많이 다뤄본 편인데요.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권 데이터다, 혹은 이제 상권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게 언제 개업했다 폐업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상점에 대한 데이터 같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라는 게 각 점포 주인들의 한 명 한 명의 뭐 자율의지로 개업하고 폐업하고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을 모아서 보면은 이 지역에 뭐 사람이 많이 가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많이 개업을 하고 또 뭐 그렇지 않으니까 폐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딱 뭐 이렇게 쭉 열거할 만큼 여러 가지가 생각나진 않지만 결국은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한 일과 연관지어 보면은 또 많이 여러 가지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SF 영화를 보니까 그 기계가 로봇이 뭐 세상을 지배하고 또 빅데이터 같은 것을 또 딥러닝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하니까 뭐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세계들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이제 강기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세대보다는 여기 젊은 학자들께서 위기를 상수로 이제 청년들에게 뭐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근데 그 지역 생태는 지역의 커뮤니티도 포함되지만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 속에 새로운 세계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믿고요. 데이터 소스는 뭐 핸드폰 말고도 이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조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또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거기서 계속 막 연구를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유창균 교수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유창균입니다.
먼저 두 분 발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진국 교수님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도 같은 수순에 따라서 먼저 강미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 지금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같이 같이 소용되어지는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많이 힘을 주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지막에 귀결하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 문제, 전통적인 주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결국 다름은 없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내가 만드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저는 초점을 두고 과연 미래의 사회에서는 내가 만드는 집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사실 기능주의를 넘어서서 현대의 사회에 넘어오고 초 테크놀로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내가 만드는 집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대사회 이루어지기 이전에 근대사회 이후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연령층이 아니라 계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만드는 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집, 여생을 마치고 싶은 집, 그리고 또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집을 짓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살고 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택의 자재의 표준화와 설계의 표준화,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뤄내고 있고 현실성은 과연 있을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론해서 정 안 된다라고 한다면 스켈톤은 어떤 식으로 지워지고 인필은 어떻게 치워질 수 있을 것인지. 이를테면 중국의 공동주택 시장은 스켈톤만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조만 지어주고 문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필 요소를 전부 입주자가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주택의 다양성이나 인간성의 회복, 또한 내가 만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드는 집이라고 하는 미래의 집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화되어져서 혹시나 또 그런 충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역시 답이 없는 줄은 압니다. 아니,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으로서. 사실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80%에 이릅니다. 선진국들 한 40~50%, 심지어 30%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80%대에 이르는 그런 숫자들. 그다음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주택 소유자 퍼센티지가 50%대에 몇십 년째 머무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데서도 사실 답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주택은 단순히 만드는 것만은 아니죠.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열망이 다 뭉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컨트롤하기도 좋으니까 또 정부에서도 모든 정책을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죠. 거기서 조금 아끼는 것보다 일단 부동산으로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여기서 주택이라고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취향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거꾸로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집이 아니라 방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의 집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저는 젊은 세대가 인간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던 주거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실마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집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들이 함께 그런 고민들을 또 해나가면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엉뚱한 얘기 했네요 또. 아니, 적성이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의 중에도 비스포크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 LG의 오브제랄지 삼성의 비스포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동주택도 미래주거의 기술이 같이 겸비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친환경 녹색 기술을 들여오는 뭐 주택 내의 자연환경 뭐 이런 녹색 요소랄지 아니면 스마트팜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달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승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활권 계획의 범주의 틀을 정형을 좀 깨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생활권 계획을 할 때 뭐 C.A.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활이라고 하는 권역의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권역을 달리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의 원단위가 사실은 사회적 원단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신선하게 바라는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생활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루는 원단위가 그 거리의 개념, 면적의 개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그다지 큰 시간을 소용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물리적인 도달거리가 한정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적인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는 어떤 면으로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소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 그 권역 내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부재해서 즉 다시 말을 하면 자기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권의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책적 부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적인 현상의 차원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또 다른 계획의 원단위로 활용을 해서 지표로 이렇게 또 연구를 깊이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 답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그 기자강연 을 맡으면서 좀 제가 처음에는 좀 사실 좀 사양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제 박사학위가 있지만 한 뭐 거의 7, 8년 동안은 연구보다는 일을 많이 해와서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연구라고 하지 않고 탐색과 질문이라고 좀 물러서게 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뭔가 이렇게 저랑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연구를 여러분들이 또 더 젊은 분들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물리적인 거리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지 이제 보통 생활권 하면 계속 이제 생활권 관련 연구를 하시려는 분들은 몇 분 만났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휴대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좀 500m 1km 반경의 자세한 거를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뭉툭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권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인접 지역은 약간 좀 이렇게 250m, 500m를 뭉쳐놓고 좀 원거리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좀 의뢰를 받아서 제가 했던 좀 짧은 연구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생활권,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전후를 제가 좀 비교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전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봤었는데 2020년보다 21년에,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을 비교해봤었는데요. 코로나가 좀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던 20년도에 실제로 거주지 주변 1km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때가 이제 송파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정확히 한 1시간, 2시간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또 이걸 사회의 변화라고 해야 될지 어떤 사건에 따른 좀 우리의 어떤 방향성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확실히 거주지 주변에서 걷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주변 공원을 가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지방 소멸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렸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 SO 시설의 복합화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입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생활 SO 시설은 입지 타당성에 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복합 생활 SO 시설 복합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지면 바꿔 말하면 생활권 계획할 때 반드시 특정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을 목록화하고 체크리스트화 하는데 소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생활권의 원단위를 규명하고 이렇게 법제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네요. 유창균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이시고 또 정책에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서 발표를 하셨던 뭐 관계망이라든지 접촉이 많아지고 방들의 집합, 모든 집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공급 체계라든지 미래주택 인프라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되냐면 구체적인 말씀하셨고 여기 대해서 또 김수환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뭐 이자를 결정이 날 건 아니겠고요. LH나 또 건설사의 공동으로 우리 학회에서 미래주택에서 공모전을 하면 또 다양한 또 생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15분 도시나 생활 SOC도 말씀하셨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권이고 거주지다. 꼭 이제 범위를 넓혀서 거주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창균 교수께서는 뭐 정책이나 결핍의 문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본다면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담겨진 비밀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분 사이에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십니까? 뭐 또 발전적인 말씀이라든지. 그럼 없으시다면 여기 폴로와에 계신 분들의 또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한두 번 질문을 받을 텐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또 사무에 또 우리 본부장께서 또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또 뭐 기회를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에서는 이제 플로팅 시티 아까 설명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델타 에코시티 예를 들어서 첨단 미래 주거의 삶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설계 김철호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주거학회 사업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뜻깊은 강의 굉장히 제목부터 초연결 시대 기술과 주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듈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이제 전자 회사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상품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뜻깊은 우리 주거 이 학술 대회에서도 이런 장이 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승범 대표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감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되게 좋았고 저희도 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지금 그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시는 또 방향에 대한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활용이라는 게 뭐 휴대폰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그 주거 행태 학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지, 사람의 어떤 주거 네. 주거학적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일의 특성상 구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뢰받아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주로 하는 일들이 그 좀 이렇게 휴대폰 데이터처럼 대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래프로 그리기는 좀 많이 큰 데이터들을 그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데이터를 얕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정말 있는 걸 다 짜내서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기정학연 부탁을 받고 이제 있는 걸 다 짜내서 가져왔기 때문에 더 짜내려고 하면 사실 저도 좀 새로 이제 뭔가 다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데이터를 제가 좀 큰 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도 한 6, 7년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 때문에 연구를 하려고 코드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학위 받고 나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약간 좀 뒤집혀서 지금은 그게 코드를 매일 하는 일 거의 코드 짜는 일입니다. 이게 주업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제가 알던 연구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더 윗세대 분들은 캐드를 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그 좀 윗세대 분들은 캐드를 할 줄 알아서 이제 그런 약간 기술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업계에 밀려 들어오면서 좀 했던 변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라는 거 아니면 뭐 AI든 뭐든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변화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기존의 저와 이제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 밑에 또래나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에 아직은 좀 능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좀 큰 데이터는 아무래도 엑셀에서 돌릴 수 없으니까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어떤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연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대학교 강의 한 학기 분량 정도만 배우면 웬만한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저는 연구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연구자들이 사실 지금 요새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있지만 기존에도 자료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연구할 때 자료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런 좀 큰 용량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처럼 지금은 약간 좀 제가 하는 일들은 특별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소화가 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면은 그냥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거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김철우 본부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이제 델타 에코시티의 생활 패턴을 지금 백업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분석하실 건지 여쭤보고요. 만약에 그거 힘드시다면 우리 예. 또 VWL에 같이 하시든지 주거학회에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국가적으로 뭐 부산 에코데이터하고 세종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시범 그 에코데이터 빌리지를 이제 삼성물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뭐 그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조그맣고 소규모의 어떤 단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래의 주택에 대한 뭔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론이 지금 난 건 아니고요. 지금 5년간 그 무상 임대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게 에너지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행태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MIT에서 시스템 랩이라고 하는 그
MIT 공대에 거기랑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 거주자하고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의 연구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들인 걸 좀 수집을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도 지금 2차로 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또 K-워터랑 같이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거기서 좀 잡아내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 이거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스마트시티 부산 여러 그 수행하신 내용들 방금 또 말씀하신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연구 중이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데이터들이 혹시 공개가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강하게 이렇게 회장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그러한 빅데이터 이거를 어떻게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주거학회에 이런 주제로 모여 있으니 주거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러는데 막상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설계 과제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설계 데이터는 사실 세움터에 있거든요. 도면들이. 그런데 2년 동안 조르고 졸랐는데 아직도 안 주고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빅데이터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 보안 문제라던가 아니면 국가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중에서 이 모바일 데이터도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다만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곳에서 개폐업 데이터 이런 거는 또 너무 잘 제공이 돼요.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CCTV로부터 촬영된 데이터가 그 자체는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학습 모델 같은 것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거나 그 학습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요 군중이 이 물류가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많은 부분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이라던가 계획이나 예측이나 설계에 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소위 그 전문가들은 뭐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하면 오랜 시간 걸리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일이어서 아주 특정한 것, 에너지나 뭐 이런 것만 공학적인 것만 했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아주 정성적이고 뭔가 질적인 부분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제가 감히 답을 드리자면 데이터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걸로 논문을 쓰고 싶어도 구하려고 이메일 보내다가 학위 논문 끝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뭔가 시니어 분들께서 그런 걸 개방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롭게 쓰고 물론 선의의 의도로 써야겠죠. 그렇게 하면 빅 모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빅데이터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생성 모델을 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면 빅 모델이라는 게 돼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든 뭐 건축이든 디자인이든 활용이 될지 않을까. 제가 부재동께 아니 중요한 말씀. 우리 학회가 법과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음 일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열띤 토론을 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1부 행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원래 1시까지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운관 교실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이제 서포터님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부부터는 이 장소가 아닌 옆 건물 입구에 나가서 왼쪽에서 입구가 있는 생활과학대학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입구로 나가시면 그 건물 3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번 축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쓴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시부터 학생들을 위한 학생 취업 진로 설명회와 컨설팅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 인테리어 분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업체들께서 직접 오셔서 취업에 관련된 설명회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석해 주신 학생들은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2시부터는 저희가 특별 세션 2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신진 박사 세션이 운영되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저희가 소개시켜 주시는 박사님들의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회 내 연구부에서 특별히 특별 세션을 운영 예정입니다. 두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5시부터 우수 발표 논문과 그 다음에 우수 졸업 논문, 우수 학생 설계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시상식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그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로비에서는 아침부터 그 우수 졸업 논문전과 우수 학생 설계 작품전의 포스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 중에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